전에 소개받은 중앙대 국문과에서 현대시를 가르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글이 많이 길지는 않아서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 글보다는 또 선생님의 시를 또 직접 읽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인용된 시들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피천득 선생님은 1930년 신동아의 서정소곡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온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발표했었던 제 논문에서 이제 검토해서 밝혔던 것처럼 사실 이건 오류이고요. 그래서 현재 확인되는 피천득 선생님의 최초의 작품은 30년 4월 7일자 동아일보에 발표한 차즘으로 확인이 됩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이후 7권의 시집을 출간했지만 첫 시집 서정 시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선집의 성격을 겸비한 시집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록시 대부분이 이제 상당수가 재수록된 시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내셨던 생명이라는 그 시집은 그 이후로 이제 2권 정도가 더 출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초기 시들은 장르인식이 엄밀하지 않아서 시조, 동시, 현대시가 구별되지 않은 채 창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초기 시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이유로 한국문학사에서 피천득은 시인으로서보다는 수필가로서 주로 명성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이자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이자 번역가였던 피천득은 시와 수필을 꾸준히 발표했고 번역가로서도 활동했지만 한국현대문학사에서나 한국현대문학연구사에서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천득 선생님의 경우 시보다는 수필의 완성도가 이제 더 뛰어나다고 일단은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수필이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는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아직까지도 분명히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피천득 선생님 7권의 시집을 출간한 시인이기도 하지만 그의 시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집의 성격을 띠는 시집이 여러 권이었고 또 반복되는 시상을 보이는 시나 초기 시의 경우 동시의 성격이 강한 시가 많아서 이렇게 한국의 현대문학사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이제 치열한 시의식을 지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연구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세 번째로 영문학자로서 피천득 선생님은 대학에 자리를 잡아서 제자를 양성하면서 문단 간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는 점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춘원 이광수와의 각별한 인연에도 또 이광수 선생님의 친일 행적을 비판하거나 서정주의 친일 행적을 비판한 점, 또 피천득 선생님이 문단과 거리를 두게 된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봤고요. 네, 2007년에 피천득 선생님이 작고하신 후에 이제 그의 시세계에 대한 연구도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계신 정정호 선생님이 이제 가장 많은 논문과 또 단행본을 내셨고요. 네, 피천득 시에 나타난 생명과 사랑에 주목한 정정호 선생님의 연구라든가 이제 저는 피천득 시집의 그 출간 현황과 개장 양상을 살펴보는 논문을 2012년에 발표하고 이제 썼고요. 그리고 동시의 개장 양상 및 동시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 피천득 선생님의 그 시작품에 대한 연구자들 중에서는 가장 젊은 연구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금숙 선생이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동시에 대한 이런저런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흥미로운 논문을 한 편 제가 봤는데요. 피천득 시세계에 미친 세익스피어의 영향을 살펴본 김미영 선생님의 연구를 이제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글에서는 이러한 피천득 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 나타난 긍정의 감정 구조에 주목해 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감정 구조라는 말은 이제 한
어떤 시대나 한 세대의 경험과 행위에 좀 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적인 감정을 뜻하는 말로 이제 흔히 쓰여 왔는데요.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피천득 선생님의 시 세계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선생님의 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어들이 기쁨의 감정어, 슬픔의 감정어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어찌 보면 상반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어들이 쓰인 시들에서 그 밑바탕을 흐르는 것은 어떤 긍정의 감정 구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돼서 피천득 선생님의 그 시세계 전반을 아우르는 어떤 바탕을 형성하는 그 긍정의 감정 상태를 감정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명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피천득의 시 중에는 동심의 바탕을 둔 상상력을 지닌 시가 여러 편 눈에 띄고, 그런 만큼 기쁨이나 슬픔 같은 감정어를 사용해서 감정을 드러내는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뿐만 아니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들에서도 긍정의 감정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긍정의 감정 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의 감정 구조야말로 피천득 시의 본질을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그런 판단 아래에 이 논문에서는 피천득 시에 나타난 긍정의 감정 구조를 살펴보고 또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기쁨 계열의 감정어가 쓰인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서 기쁨의 감정어 계열의 시어가 등장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동시로 분류될 수 있는 시나 동심의 상상력을 읽어낼 수 있는 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봄과 연관되고 또 아이와 청춘을 대상으로 다루는 시들에서도 이러한 감정어가 자주 발견되었는데요. 기쁘다, 웃다, 복되다 같은 감정어나 감정을 드러내는 동사가 주로 등장하는 이 시들에서는 천진난만한 웃음과 동심, 그리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태도, 또 미래에 대한 예찬 등의 태도가 주로 나타납니다. 인용된 선생님의 시들을 길지 않아서 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날얘기라는 시입니다. 뒤챈다, 뒤챈다, 뒤챈다. 아이 숨차, 아이 숨차, 새근거린다. 웃는 눈, 웃는 눈, 자랑스레 웃는 눈. 피천득 선생님의 초기 시에는 아가에 대한 예찬이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가는 피천득 시의 주체에게 웃음을 주는 대상이자 기쁨의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선생님의 시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희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가에 대한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나서 7살과 10살의 나이에 차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었던 피천득 선생님은 그의 시와 수필에서 어머니와 딸 서영이에 대한 갈망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이 시에 등장하는 아가의 모습도 이런 아들 둘과 딸을 양육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인용한 시에서는 아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뒤채고 새근거리고 웃는 아가의 모습이 각 연에 반복되는 것은 오래도록 아가의 모습을 들여다본 체험이 빚어낸 구체적인 묘사라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100일 무렵에 갓난아이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끊임없이 뒤채거나 아이 숨차 새근거리거나 웃는 모습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불편할 때 아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피천득 선생님의 이 시에서는 우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웃는 눈, 자랑스레 웃는 눈으로 시의 주체를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아가의 모습에서 긍정적 감정 구조의 원천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의 오는 길이라는 그 시에서도 잿깔대며 타박타박 걸어오다가 안감질로 깡충깡충 뛰어오다가 깔깔대며 배틀배틀 쓰러지는 아가의 모습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며 커나가는 아가의 모습, 호기심 많은 눈으로 뭉게뭉게 하얀 구름 쳐다보다가 꼬불꼬불 개미 거동 구경하다가 아롱아롱 호랑나비 쫓아가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가의 모습을 통해서 피천득 선생님은 생명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가는 이라는 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는 이불 위를 굴러갑니다. 잔디 위를 구르듯이. 엄마는 실에 꽤 바늘을 들고 그저 웃기만 합니다. 차고 하얀 새로 씻히는 이불. 엄마도 구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가의 천진난만한 행동이 엄마의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시입니다. 아가는 이불 위를 굴러가고 엄마는 이불을 씻히다가 그런 아가의 모습을 보며 실에 꿰 바늘을 들고 그저 웃기만 합니다. 차고 하얀 새로 씻히는 이불이 좋아서 그렇게 이불 위를 구르던 때가 엄마에게도 있었고 또 시의 주체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긍정의 감정은 이처럼 웃음과 기쁨이라는 감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가가 등장하는 피천득의 시에서는 아가와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을 다루는 시들이 여러 편 눈에 띕니다. 당장의 기쁨에 온전히 반응하는 아가의 긍정성은 동심의 천진난만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에게는 없는 사실 그런 상태이기도 하죠. 아가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는 미래의 시간에 대한 예찬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져서 피천득 선생님의 다른 시에서도 나타납니다. 국민학교 문 앞을 지날 때면이라는 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학교 문 앞을 지날 때면 꾀꼬리들이 베어 옮기는 참새소리. 번연히 그럴 줄을 알면서도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았다. 태극기 날리는 운동장에서 삼천리를 부르는 어린 목소리. 나는 멍하니 서 있고 눈물만이 솟아오른다. 꿈에서라도 이런 꿈을 꾼다면 정녕 기뻐 미칠 터인데 나는 멍하니 서 있고 눈물만이 흘러나간다. 국민학교 문 앞을 지날 때면 들리는 아이들의 소리에 시의 주체가 눈물을 흘릴 만큼 감개무량해지는 그런 이유도 생명의 신비를 보여줬던 아가들이 자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함께 노래 부르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벅찬 감정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의 주체는 번연히 그럴 줄을 알면서도 가슴이 뻐개지는 것 같이 감개무량해지고 멍하니 선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때 흘리는 눈물은 기쁨이 넘쳐흘러 흘리는 감격에 겨운 그런 눈물입니다. 아이를 향한 이런 기쁨의 감정이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서 긍정의 감정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새로워라 아침같이 새로워라 너 나무들 가지를 펴며 하늘로 향하여 서다. 봄비 꽃을 적시고 불을 뿜는 8월의 태양 거센 한 해의 풍우를 이겨 또 하나의 연륜이 늘리라. 하늘을 향한 나무들 뿌리는 땅 깊이 박고 새해는 새로워라 아침같이 새로워라.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제각기 다르겠죠. 새로움이 모두에게 찬양의 대상일 리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서는 새해의 새로움에 대해서도 환영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거센 한 해의 풍우를 이겨냈다는 의미이므로 또 하나의 연륜이 는 것에 대해 시의 주체는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거센 한 해의 풍우라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또 하나의 연륜이 늘리라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고난을 극복해서 또 하나의 연륜이 쌓인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으므로 시의 주체는 새해의 새로움을 예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바뀌는 새로움은 미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그 아이라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피천득 선생님의 그 시의 주체에게는 새로움이 더욱 예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조춘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슬었을 심장 그 속에는 젊음이 살아있었나 보다. 길가에 쌓인 눈이 녹으려들기도 전에 계절이 바뀌는 것을 호흡할 때가 있다. 피가 엷어진 혈관 그 속에는 젊음이 숨어 있었나 보다. 가로수가 물이 오르기 전에 걸음걸이에 탄력을 느낄 때가 있다. 아직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오려는 기미를 시의 주체가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끼는 것도 젊음과 새로움에 대한 그의 긍정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가에 쌓인 눈이 녹으려들기도 전에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낀 순간 시의 주체는 녹슬었을 심장에도 젊음이 살아있었나 보다라고 깨닫습니다. 나이 들어 심장은 녹슬고 피는 엷어져도 봄 기운이 느껴질 때면 호흡이 달라지고 걸음걸이에 탄력이 느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의 주체는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젊음을 느낍니다. 회갑지난 제자들이 찾아와 나와 같이 대학생 웃음을 웃는 그런 장면을 그린 장수라는 시에서도 제자들이 회갑이 지났을 정도로 나이 들어서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의 주체가 등장합니다. 여전히 대학생 웃음을 웃고 있는 시의 주체는 목소리도 예전같이 낭낭하고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춘 같습니다. 그 환하게 웃고 계신 그 피천득 선생님의 사진 한 장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시를 읽다 보면 젊음을 예찬할 줄 아는 시의 주체는 늙음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압니다. 책은 헐어서 정들고 사람은 늙어서 오래 산다는 것을 연륜을 통해서 시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인생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라는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순간 내가 별을 쳐다본다는 것은 그 얼마나 화려한 사실인가. 오래지 않아 내 귀가 흙이 된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제9교향곡을 듣는다는 것은 그 얼마나 찬란한 사실인가. 그들이 나를 잊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순간 내가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즐거운 사실인가. 두뇌가 기능을 멈추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오더라도 이 순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허무도 어찌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 순간이라는 시입니다. 오래지 않아 생을 마치고 내 귀가 흙이 되고 내 기억 속에서 그들이 없어지고 내 손이 썩어가는 때가 올 거라는 사실을 시의 주체 역시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허무가 그를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지 않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기에는 그에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내가 별을 쳐다본다는 것, 제9교향곡을 듣는다는 것, 마음 내키는 대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의 주체는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고 즐거운 일인지 감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화려함, 찬란함, 즐거움에 매혹된 피천득 선생님의 시의 주체에게는
허무에 사로잡힐 마음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생의 긍정적인 면에 감탄하고 찬양하다가 허무가 들어설 자리도 없이 긍정의 감정 구조를 체득하게 된 것이 피천득 선생님의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슬픈 계열의 감정어들이 등장하는 시들을 중심으로 선생님의 시에서 긍정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픔은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서는 태생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체험이 형성한 슬픔이면서 동시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만국민이 되어 살아가면서 체득한 슬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시에서도 슬픔 계열의 감정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슬픔을 대하는 시적 주체의 태도는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슬픔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피천득 선생님의 시의 근원에는 긍정적 태도가 흐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시인 자신이 조실 부모의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이후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슬픔을 이겨냈던 경험을 한 것이 그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시는 고통과 고난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대신 체념과 달관의 태도, 관용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긍정성을 지니게 됩니다. 유소년기를 험난하게 보내고도 선생님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관용의 태도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 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시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좌절해버리지 않고 슬픔을 견디고 이겨내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특징은 선생님이 예찬한 자생적인 생명력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가의 슬픔이라는 그 아가가 등장하는 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슬픔에 주목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놔놓고 왜 자꾸 성화 맥힌다 그러나? 엄마, 나는 놀고만 싶은데 무엇하러 어서 크라나? 아가가 등장하는 시에서는 이제 슬픔도 사실은 동심의 차원에서 그려집니다. 아가의 슬픔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옵니다. 아가를 향한 엄마의 말이 때론 슬픔의 감정을 낳습니다. 나를 낳아놓고 왜 자꾸 성화 맥힌다고 나에게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또 마냥 엄마와 놀고만 싶은데 어서 크라고 할 때, 그럴 때 아가는 슬픔을 느낍니다. 슬픔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떼쓰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이 또한 엄마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엄마를 향한 마음인 셈입니다. 피천득 씨가 그리는 아가의 세상에는 오로지 엄마밖에 없습니다. 교훈이라는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기에 참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고 타이르기도 하였다. 이유 없는 투정을 누구에게 부려보겠느냐. 성미가 좀 나빠도 내버려 두기로 한다. 아버지로서 또 스승으로서 피천득 씨의 주체가 자식과 제자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세상임을 잘 아는 기성세대인 시의 주체는 아이에게 참는 버릇을 길러야 한다고 타이르기도 해보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없는 투정을 누구에게 부려보겠느냐는 생각에 오히려 성미가 좀 나빠도 내버려 두기로 하는 관용의 태도를 보입니다. 인내와 관용은 자식이나 제자에게 피천득 시의 주체가 교훈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삶의 태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인내와 관용을 실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는 길을 피천득 선생님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운 이러한 태도가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는 시에서도 긍정의 감정 구조로 귀결되는 특징을 그의 시에서 보였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린 벗에게라는 조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는 비가 아니 옵니다. 나무도 풀잎도 보이지 않고 모래만이 끝없이 깔려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다른 땅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울어도 사막에는 뽀얀 모래 위에 봄바람이 있다곤 불뿐입니다. 다른 땅에는 푸른 잎새가 너울너울 늘어지고 그 사이로 차디찬 샘물이 흘러나려도 사막에는 하얀 모래 위에 여름바람이 있다곤 불뿐입니다. 다른 땅에는 갖은 곡식이 열고 노랗게 붉게 단풍이 들어도 사막에는 하얀 모래 위에 가을바람이 있다곤 불뿐입니다. 다른 땅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도 저 사막에는 아무러한 변화도 없이 끝없는 모래 위에 있다곤 겨울바람이 불뿐입니다. 그러나 어린 벗이여, 이 거칠고 쓸쓸한 사막에는 다만 혼자서 자라는 이름 모를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깔깔한 모래 위에서 쌀쌀한 바람에 불려 자라는 어린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벗이여, 기름진 흙에서 자라는 나무는 따스한 햇볕을 받아 꽃이 핍니다. 그리고 고이고이 나리는 단비를 맞아 잎이 큽니다. 그러나 이 깔깔한 모래 위에서 자라는 나무는 쌀쌀한 바람에 불려서 자라는 나무는 봄이 와도 꽃 필 줄을 모르고 여름이 와도 잎새를 못 깎고 가을에는 단풍이 없어 언제나 죽은 듯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벗이여, 이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도 지나고 어떤 춥고 어두운 밤 사막에는 모진 바람이 일어 이 어린 나무를 때리며 꺾으며 모래를 몰아다 뿌리며 몹시나 포악을 칠 때가 옵니다. 나의 어린 벗이여, 그 나무가 죽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그 나무에는 가지마다 부러진 가지에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꽃이 송이송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이 꽃빛은 별 하나 없는 어두운 사막을 밝히고 그 향기는 멀리 멀리 땅 위로 퍼져갑니다. 사막과 사막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에 대해서 시의 주체가 보여주는 관점을 통해서 피천득 시에서 긍정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용한 시이고요. 이 시에서 사막은 실제의 사막이기도 하고 알레고리로 쓰인 사막 같은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비도 안 오고 나무도 풀잎도 보이지 않고 모래만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모래 위에 바람만이 있다곤 볼 뿐 계절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생명의 징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에서 생명을 지닌 존재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거칠고 쓸쓸한 사막에는 다만 혼자서 자라는 이름 모를 나무 하나가 있다고 시의 주체는 말합니다. 이 나무 또한 실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름진 흙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따스한 햇볕이나 고이고이 나리는 단비를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며 자라고 있는 것임을 시의 주체는 단언합니다. 어떤 고난이 사막 위 어린 나무 앞에 닥쳐도 이상하게도 그 나무에는 가지마다 부러진 가지에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꽃이 송이송이 피어나고 이 꽃빛은 별 하나 없는 어두운 사막을 밝히고 그 향기는 멀리 멀리 땅 위로 퍼져간다고 선생님의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벗에게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를 향한 발화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생명에 대한 굳은 믿음과 애착이 없이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에 이른 시인의 경험과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는 긍정의 감정 구조를 만들어낸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만남이라는 시 읽겠습니다. 그림 엽서 모으며 살아왔느니 쇼팽 들으며 살아왔느니 겨울 기다리며 책 읽으며 고독을 길들이며 살아온다. 너를 만났다. 너를 만났다. 찬란한 불꽃 활짝 피다 쓰러지고 찬물 같은 고독이 평화를 다시 가져오다. 지난 생을 돌아보는 시의 주체가 등장하는 시입니다. 그림 엽서 모으고 쇼팽을 듣고 겨울을 기다리고 책을 읽는 모습에서 시의 주체의 평범한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이 들며 고독을 길들이며 살아왔다고 시의 주체는 고백합니다. 너를 만난 순간은 찬란한 불꽃이었지만 그 순간이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찬란한 불꽃 같았던 화양연화의 순간은 활짝 피다 쓰러지고 마침내 찬물 같은 고독이 평화를 다시 가져오는 것이 인생임을 시의 주체는 고요히 깨닫습니다. 담담히 지난 생을 돌아보는 그 시의 주체의 시선은 고독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제 피천득 선생님의 시의 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찬물 같은 고독조차도 그를 허무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찬물 같은 고독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평화입니다. 지독한 긍정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가난도 고독도 그 어떤 눈길도 너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조그마한 안정을 얻기 위하여 견디어온 모든 타협을 고요히 누워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너같이 순한 사람들과 이제는 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잠들어 있다. 87년에 출간된 피천득 시집에 처음 수록된 시인데요. 이 시는 이후 생명에도 재수록되고 재수록됩니다. 비교적 말년에 쓰인 이 시에서 시의 주체는 죽음을 앞둔 너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너가 지칭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너는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시적 주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히 누워서 내가 지금 가는 곳에는 너같이 순한 사람들과 이제는 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잠들어 있다는 3년으로 미루어 볼 때 너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시의 주체는 격정적인 슬픔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가난도 고독도 그 어떤 눈길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조그마한 안정을 얻기 위하여 견디어온 모든 타협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피천득의 시가 슬픔이나 아픔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시에서조차 긍정적인 감정 구조를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과 슬픔 계열의 감정어들이 드러나는 그런 시들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긍정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뿌리에 있는 것이 자연에 대한 애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본 장입니다. 기쁨의 감정을 드러낸 시와 슬픔이나 고독의 감정을 드러낸 시를 통틀어서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서 긍정의 감정 구조가 발견된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여기에서는 피천득의 시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의 감정 구조가 자연에 대한 시인의 애착과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시에는 자연에 기반한 상상력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자연을 통해서 선생님은 포용력과 관용의 태도 그리고 자생적 생명력을 학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춘이라고 하는 수필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이요 희망이 있다면 봄을 다시 보는 것이다. 내게 효과가 있는 다만 하나의 강장제는 따스한 햇볕이요 토닉이 되는 것은 흙냄새다. 이제는 얼었던 혈관이 풀리고 흐린 피가 진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젊음이 초록빛 슈트 케이스를 마차에 싣고 넓어 보이는 길로 다시 올 것만 같다. 조춘이라고 하는 수필에서 피천득 선생님은 자연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계절이 바뀌는 것에 유독 예민했으며 특히 봄을 다시 보는 기쁨에 특별한 애착을 보여왔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흙냄새가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유일한 강장제임을 고백하면서 봄의 기미가 느껴지자 얼었던 혈관이 풀리고 흐린 피가 진해지는 것 같고 나의 젊음이 다시 올 것만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겨울이 와도 어김없이 봄이 오고야마는 그런 자연의 섭리와 생명력에서 피천득 선생님은 고난을 극복하는 긍정의 태도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림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면 하늘을 넓고 넓고 푸르게 그립니다. 집과 자동차를 작게 그리고 하늘을 넓고 넓고 푸르게 그립니다. 아빠의 눈이 시원하라고 하늘을 넓고 넓고 푸르게 그립니다. 피천득 선생님의 경우 전 시기를 통틀어서 자연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시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는 영문학을 전공한 영문학자였지만 문명보다 상대적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향이 이 시에서는 집과 자동차는 작게 그리고 하늘을 넓고 넓고 푸르게 그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연에 대한 이런 갈망과 애착이 선생님의 시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긍정적인 감정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라는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서름이 구름같이 피어날 때면 높은 하늘 파란빛 쳐다봅니다. 물결같이 심사가 일어날 때면 넓은 바다 푸른 물 바라봅니다. 서름이 피어나거나 심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피천득 선생님의 시의 주체에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그런 감정에 오래 사로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서름이나 심사가 일어날 때 시의 주체는 높은 하늘 파란빛, 넓은 바다 푸른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랩니다. 높은 하늘과 넓은 바다로 표상된 자연이 그의 시에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긍정의 감정 구조의 바탕을 이룬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축복이라는 시에서 나무가 강가에 서 있는 것과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복된 일이자 기쁜 일이라고 긍정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셨는데요. 이 시를 통해서도 자연이 피천득 시에 미친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야말로 피천득 선생님에게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창밖은 5월인데라는 시입니다. 창밖은 5월인데 너는 미적분을 풀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운 순간 라일락 향기 짙어가는데 너는 아직 모르나 보다. 잎사귀 모양이 심장인 것을. 크리스탈 같은 미라 하지만 정열보다 높은 기쁨이라 하지만 수학은 아무래도 수녀 원작. 가시에도 장미 피어나는데 컴퓨터는 미소가 없다. 마리도 너도 구행의 딸. 자연과 문명의 대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시라고 이 시를 봤습니다. 자연의 계열에는 5월 라일락 그리고 이제 가시를 품은 장미 뭐 이런 것이 놓이고요. 문명의 계열에는 미적분, 수학, 미소 없는 컴퓨터가 놓입니다. 시의 주체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문명의 산물보다 자연에 더 호의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창밖은 5월인데 그림을 그리기에도 아까울 만큼 아름다운 이 순간에 미적분을 풀고 있는 너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입니다. 라일락 향기가 짙어가는데 잎사귀 모양이 심장인 것도 모른 채 수학 문제를 풀며 나이 먹어가는 딸이 시의 주체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수학이나 문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행은 되게 미소 없는 컴퓨터 같은
과학 문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예, 생명이라고 하는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억압의 울분을 풀 길이 없거든 그 높은 창공을 바라보라던 그대여 나는 보았다. 사흘 동안 풍겼던 달걀 속에서 티끌 같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실현을 하였거든 통계학을 공부하라던 그대여 나는 보았다. 시계의 초침같이 움직거리는 또렷한 생명을. 살기에 실증이 나거든 남대문 시장을 가보라던 그대여 나는 보았다. 사흘 동안 풍겼던 달걀 속에서 지구의 윤회와 같이 확실한 생의 약동을. 예, 그대의 조언을 뛰어넘는 감동의 순간을 시의 주체는 사흘 동안 풍겼던 달걀 속에서 티끌 같은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은 시계의 초침같이 움직거리는 또렷한 생명입니다. 이 또렷한과 생애라는 구절이 시의 2연과 3연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에서는 시의 주체의 어떤 흥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흘 동안 풍겼던 달걀 속에서 지구의 윤회와 같이 확실한 생의 약동을 느낀 데서 오는 흥분이자 감격입니다. 그가 자연에 대한 애착을 그토록 강하게 드러낸 까닭도 생명의 약동을 거기서 목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자연에 대한 피천득 씨의 애착은 아이들에 대한 애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과거는 없고 희망만 있는 어린 것들, 무학재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어린 것들에게 어쩌면 그는 생의 전부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용한 어떤 오후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쌓인 헌 신문지를 빈 맥주병들과 같이 팔아버리다. 주먹 같은 활자로 가로지른 기사도 5단 내리뽑은 사건도 나는 지금 뜰에서 꽃이 피는 것을 바라다보고 있다. 시의 주체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 시에서도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오래 쌓인 헌 신문지를 빈 맥주병들과 같이 팔아버리면서 그가 함께 잊고 싶었던 것은 주먹 같은 활자로 가로지른 기사와 5단 내리뽑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신문 사회면을 요란하게 채우는 사건 사고를 뒤로하고 지금 뜰에서 꽃이 피는 것을 바라다보고 있는 시의 주체의 태도에서 자연에 대한 선생님의 애착과 함께 읽을 수 있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자조하는 기질의 시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에게 주어진 슬픔이나 좌절의 경험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선생님은 너무 일찍 체념을 배워버린 시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절한 투쟁과 실패, 그로 인한 좌절의 경험이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을 낳기도 함을 기억할 때 피천득 시에 나타나는 긍정의 감정 구조는 한편으로는 그의 시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의 본질을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최근에 그 연구에서 김미영 선생님은 피천득의 문학에 나타난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피면서 셰익스피어의 문학이 인류애로 나아간 데 비해 피천득 선생님의 문학은 자기의 한계에 갇혀 성년의 문학에 미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피천득 선생님의 기질적 성향이 자기 외의 다른 대상, 즉 타인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긍정의 시선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러한 긍정의 감정 구조로 인해 피천득 선생님의 시는 부정정신을 예각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개인적 체험이 형성한 기질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인이자 수필가로서 피천득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기질적 성향이 초래한
한 개라면 한 개일 것이고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 부분은 사실 앞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이어서 굳이 다시 읽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을 거의 쓴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한 부분 정도 해주시면 답변을 부족하나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